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호고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직장인이라고 해야겠네요. 토요일 오후 8시 45분. 로또 당첨번호가 발표되던 바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보, 당첨됐어! 1등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로요. 큰딸은 숙제를 하다 말고 둘째는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1등이야? 아내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매주 똑같은 번호로 사던 복권이었는데 정말로 당첨될 줄이야. 20억이야! 20억! 온 가족이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래층에서 항해 올라올까봐 걱정도 했지만 그런 건 그때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큰딸은 아빠 최고. 를 연발하더니 이제 친구들처럼 학원도 많이 다닐 수 있겠네. 라며 신이 났습니다. 평소에 미술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보내주지 못해 미안했거든요. 둘째는 이제 우리 부자네. 라며 손뼉을 치다가 아빠, 플레이스테이션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혼자만 없어서 속상했던 게임기였죠.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4억에 제 월급은 세후 380만 원 정도였어요. 아내는 결혼 후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매달 대출금 상환하고 생활비 빼고 나면 여유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참 알뜰살뜰했어요. 마트에 가면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들만 골라 담았고 전기세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집에 불 끌어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새로 사기보다는 아내가 기워주는 걸 신었고 점심도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커피도 자판기 커피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만 마셨어요. 여보, 복권이라도 사볼까? 매주 금요일 퇴근길에 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용돈을 아껴서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복권을 사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가능성이 좋았거든요. 그 돈으로 우유라도 사지. 그게 저희 가족의 유일한 사치였달까요. 복권을 살 때마다 저는 상상했어요. 만약에 당첨되면 뭘 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큰 꿈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부터 다 갚고 여유가 있으면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매달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복권 얘기만 나와도 시큰둥했습니다. 복권으로 돈 벌 생각 말고 그 돈 모아서 적금 하나 더 넣어.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대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아내였기에 더욱 알뜰살뜰하고 믿음직스러웠는데 말이에요. 토요일마다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건 저의 작은 낙이었습니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저 일주일의 마무리 같은 의식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을 때는 오, 하나는 맞네 했고요. 두 번째도 맞았을 때는 오늘은 운이 좋네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맞으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도 맞았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까지 일치했을 때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복권과 TV 화면을 번갈아가며 보고 또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등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났거든요. 세금을 떼면 13억 정도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에겐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들떠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복권을 꺼내서 다시 보고 또 보고 정말 꿈이 아닐까 싶어서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일찍 자는 편인데 그날은 새벽까지 뒤척이더라고요. 여보, 이거 정말 맞는 거지? 꿈 아니지? 아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13억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있었나 봐요.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쓸 건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행복한 고민들이었어요. 먼저 대출부터 다 갚자.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여유가 생기잖아. 맞아. 그리고 여보가 꿈꾸던 작은 건물도 알아보고 애들 학원비도 좀 더 여유 있게 낼 수 있겠네. 나도 정말 한 번은 백화점에서 예쁜 가방 사보고 싶어.
그때만 해도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3억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당신이랑 은행에 가서 당첨금 같이 받으러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설레고 흥미진진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내는 저보다도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받자. 그래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잖아. 복권 당첨금을 받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농협에 가서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13억이라는 돈을 실제로 확인했을 때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많네. 아내가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파트 대출 4억을 다 갚자. 맞아. 그러면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하게 쓸 수 있고 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살 수 있을까?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면 우리 생활비면 충분할 거야. 아내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매물들을 열심히 찾아보더라고요. 여보, 이 건물 어때?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빚도 없애고 안정적인 수입원도 확보하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가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보, 나 오늘 백화점 좀 다녀올게. 뭐 살 건데? 그냥 구경만 좀 할게. 복권 당첨 기념으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평생 절약만 하고 살았는데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기분 전환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내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샀어. 보기만 했어. 너무 비싸더라. 평생 절약에 익숙했던 아내였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백화점에 갔다 온 아내가 조그만 화장품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30만 원이야. 비싸긴 하지만 한 번만. 괜찮아. 사. 그때 아내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뭔가 죄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여보, 가방을 하나 봤는데 얼마야? 180만 원. 비싸긴 하지만 평생 한 번은 가져보고 싶었거든? 어떡하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뻐. 그럼 사. 정말 괜찮아? 아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명품 가방을 샀어요. 180만 원. 제 한 달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뻐. 잘 어울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백화점에 갔다 온 아내가 구두를 하나 사왔는데 이번에는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가방이랑 세트로 맞춰야 예쁘잖아. 80만 원이야. 그 다음에는 옷을 샀습니다. 150만 원짜리 원피스였어요. 예쁘지? 저번에 샀던 가방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샀어. 가격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매주 뭔가를 사왔어요. 그즈음부터 아내에게서 낯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집에만 있기를 좋아했는데 자꾸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어떤 친구들이야? 원래 알던 친구들이야. 복권 당첨된 거 알고 다들 축하해준다고 하네.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몇십만 원씩은 나간 것 같았어요. 복권 당첨됐다고 한턱 내고 친구들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아내는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좀 받아보려고. 그동안 못 해본 거 있잖아. 필라테스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몸매 관리도 해야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호텔 마사지샵에도 정기적으로 다니더라고요. 스트레스 풀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평생 가족 외식이라고 해봤자 패밀리 레스토랑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마시고 오더라고요. 그동안 못 써본 거에 대한 한을 푸는 것 같았어요. 다들 요즘엔 이런 거 쓰더라. 나만 모르고 살았네. 그렇게 말하며 또 뭔가를 사왔어요. 화장품이었는데 세트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계획 기억하지? 건물 사려면 돈을 좀 아껴야 돼. 알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뭘 샀는지 얘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외출했다 와서 새로운 가방이나 옷을 들고 있는 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운전 배우려고 해. 갑자기 왜? 친구들이 다들 운전하거든. 나도 배워보고 싶어. 40대 중반에 운전을 배우겠다고 평생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살았던 아내가 말이에요. 운전 배우면 차도 사야지. 어차피 살 거면 좋은 걸로. 아내가 눈여겨본 차는 수입차였어요. 가격을 들어보니 1억이 넘는 외제차였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계획도 있고. 괜찮아. 아직 돈 많이 남았잖아. 그리고 어느 날은 고급 명품 시계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여보 거야? 1억짜리인데 진짜 예쁘지 않아? 1억짜리 시계를 제가 차고 다니라고 사온 거였어요. 저는 평생 10만 원짜리 시계도 아까워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집 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거실 그릇들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쓰던 그릇들이 사라지고 고급 도자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 어제? 예쁘지? 다음 주에는 커트럴가 바뀌었어요. 은으로 된 고급 수저 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방 가전제품들이 하나둘씩 교체되기 시작했어요. 못 보던 대형 냉장고, 고급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까지. 이것도 필요했어. 있으면 편하잖아. 한 달 후에는 20년간 쓰던 에어컨도 사라지고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고 거실 TV도 80인치 대형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큰딸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100만 원이 넘는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돌아왔더라고요. 이거 누가 사줬어? 엄마가. 친구들 다 이런 거 신거든. 둘째는 게임기는 물론이고 각종 장난감들을 계속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 사줬어요. 아이들이 원하는데 뭐.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백화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 명품 옷이나 신발을 사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게 아이들의 단골 멘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벌써 7억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아파트 대출을 갚으려고 했던 4억이 고스란히 날아간 거였습니다. 아내의 쇼핑, 집 안 인테리어 교체, 아이들 용돈,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 친정 식구들 도움까지.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제가 살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정들었던 물건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전부 값비싼 것들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9억으로 건물을 사려던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아내와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억 중에 7억이 사라졌다는 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위험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진짜 심각하게 얘기해야겠어. 뭐가? 돈 말이야. 벌써 7억이나 나갔어. 이러면 아파트 대출도 못 갚고 건물 사는 것도 물 건너가. 에이, 아직 6억 남아있잖아. 아직도 아내는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6억 가지고 뭐래? 아파트 대출 갚으면 2억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럼 대출 안 갚으면 되잖아. 매달 180만 원 정도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빚을 안 갚고 살자는 소리였거든요. 여보, 이건 아니야.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야 해. 계획. 돈 생겼는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해? 인생 한 번인데. 죽을 때 싸들고 갈 거야? 쪼잔하다고요. 계획적으로 돈을 쓰자는 게 쪼잔한 건가요? 그 대화 이후로도 아내의 소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집 전체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 하려고. 리모델링? 왜?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촌스러워. 완전히 새로 꾸미고 싶어.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8천만 원 정도?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8천만 원이 정도라고 표현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집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아이들 방까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정들었던 우리 집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금전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50만 원만. 50만 원이요? 예전에는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50만 원이 뭐 하는 돈이야?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다들 이 정도는 써. 큰딸은 이제 아예 명품만 입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놀 때 입을 옷 사야 해. 샤넬에서 나온 새 가디건이 있던데.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명품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친구네는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맥북도 있어. 나도 다 갖고 싶어. 그리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요구를 모조리 들어줬습니다. 애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일 순 없잖아.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나요?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유럽. 갑자기? 파리, 로마, 런던 한 바퀴 돌아올 거야. 10일 정도? 10일 유럽 여행이라니. 비용을 물어보니 1,5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백화점에서 VIP 등급까지 올랐다고 자랑했습니다. 드디어 VIP가 됐어. 담당 직원도 생겼고, 이제 VIP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어. VIP라는 말을 할 때 아내의 표정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담당 직원이 맞춤 스타일링도 해주고 신상품 나오면 미리 연락도 줘. 정말 편해. 이제 아내는 일주일 내내 집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은 골프 레슨, 화요일은 피부과, 수요일은 필라테스, 목요일은 친구들과 점심, 금요일은 쇼핑, 주말에는 또 다른 약속들. 저는 아내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제 저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올게. 그런데 카드 내역을 보니까 명품 매장에서 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거 뭐야? 아, 그거? 점심 먹고 잠깐 들렀다가 예쁜 걸 봐서. 잠깐 들렀다가 500만 원을 쓴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 자고 했는데 5성급 호텔 스파에서 돈을 썼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이러다가 진짜 다 떨어져. 아직 남았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남았다고? 벌써 10억 가까이 나갔어. 계획했던 건물은커녕 아파트 대출도 못 갚겠어. 그러면 어떻다고? 매달 조금씩 갚으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건데?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금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저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원래대로 살자. 예전처럼 알뜰하게 살면 안 돼? 원래대로? 그 쪼잔하게 살던 거 말이야? 절대 싫어.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왜 다시 그렇게 살아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예전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이들도 완전히 버릇없어졌고. 아이들 뭐가 버릇없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건데. 당당하게 산다는 게 이런 건가요? 절약이 몸에 밴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그건 아내가 주식에 손을 댔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통장 내역을 보니까 증권 계좌로 2억이 이체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거? 주식 좀 해보려고. 주식, 갑자기? 친구들이 다들 주식으로 돈 벌고 있다던데. 나도 해보고 싶어서. 아내가 주식을 한다고요. 평생 은행 적금밖에 모르던 사람이 말이에요. 주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잃을 수도 있다고. 에이, 요즘 주식 시장 좋다던데. 친구 말로는 한 달 만에 30% 올랐다고 하네. 30% 수익률이라는 말에 혹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주식 샀는데? 잘 모르겠어. 친구가 추천해준 거야. 이름도 어려워서 기억 안 나네. 친구 추천으로 2억을 투자했다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아내는 2억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지만 한 달 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보,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남았어. 2억 중에 5천만 원만 남았다는 거였어요. 1억 5천만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괜찮아. 이번엔 코인을 해볼까 해. 코인. 비트코인 있잖아. 요즘 엄청 오르고 있다던데. 친구 남편이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 코인이라니. 주식보다 더 위험한 걸로 유명한 게 코인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내는 남은 5천만 원을 모두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보, 코인 선물 투자라는 게 있대. 레버리지를 쓰면 돈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네. 레버리지가 뭔데? 잘 모르겠지만 친구가 설명해 주기로는 5천만 원으로 2억만큼 투자할 수 있다고 해. 레버리지 투자라고요. 그건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 아닌가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레버리지 선물 투자는 원금 전체 청산당할 수도 있어. 정말 위험해. 에이, 그럴 리가? 친구가 이번엔 확실하다고 했어.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틀 만에 5천만 원이 모두 날아갔어요. 여보,
코인이 완전히 폭락했어. 뭐라고? 5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 청산됐다고 하네. 청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더 넣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어. 뭐라고? 또 돈을 넣겠다고?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을 잃는 것도 모자라서 1억을 더 내야 한다뇨. 결국 아내는 1억을 더 넣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만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측이 계속 빗나갔어. 다 날려먹었어. 총 3억 5천만 원이 주식과 코인으로 증발한 거였습니다. 2억으로 시작해서 결국 3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아내의 소비는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백화점 쇼핑, 친구들과의 만남, 각종 관리. 하루하루가 돈이 나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계산해보니 이미 12억이 넘게 나간 상태였어요. 남은 돈은 몇 천만 원 정도. 원래 계획으로는 아파트 대출 4억을 갚고 9억으로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그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꾸미던 건물주는 물 건너갔어. 에이, 아직 남았잖아. 이걸로 다시 투자하면 또 투자 얘기야? 벌써 3억 5천만 원을 날려놓고도. 이번엔 다른 코인으로 해볼게. 친구가 진짜 확실한 정보를 줬어. 저는 정말 아내와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카드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대출 한도가 올랐다네. 카드 대출 한도, 왜? 우리한테 필요해? 그냥 혹시 필요할까 봐서. 필요할까 봐서라고요. 벌써 복권 당첨금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다니. 그리고 실제로 아내는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카드론 1천만 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카드에서 1천만 원. 이거 왜 받았어? 백화점에서 쇼핑할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또 쇼핑을 한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대출까지 2천만 원이 생겼어요. 매달 대출 이자만 해도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야. 걱정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방법이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찾은 방법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떨까? 집 담보 대출! 응. 우리 집 시세가 8억 정도 되니까 최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요. 저는 정말 기겁했습니다. 절대 안 돼. 집까지 잃으면 우리 어디서 살아? 괜찮아.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면 금방 만회할 수 있어. 다시 투자요. 벌써 3억 5천만 원을 날려놓고도 또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이미 우리는 빚쟁이야.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벌 방법도 없어. 빚쟁이라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나 기분 나빠. 기분이 나쁘다고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이들도 상황이 달라진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왜 요즘 용돈 잘 안 줘? 돈이 좀 부족해서. 부족하다니? 우리 복권 당첨됐잖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거의 다 써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큰딸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선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했고, 둘째는 왜 갑자기 용돈이 줄었냐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아이들이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였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무엇으로 나아진다는 거죠? 벌써 거의 모든 돈을 써버렸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복권 당첨금 13억에서 지금까지 나간 돈을 계산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먼저 주식과 코인 손실만 3억 5천만 원, 아내의 명품 쇼핑과 집 리모델링, 외제차, 명품 시계, 아이들 용돈, 친정 도움, 각종 관리비와 외식비까지 합치면 벌써 12억 5천만 원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복권 당첨금 13억 중에 남은 건 5천만 원. 하지만 카드 대출 2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갚았더니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존 아파트 대출 4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 180만 원을 해야 했고
빠르게 자금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 38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빼면 생활비로는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던 제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복권 당첨 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습니다. 20억에 당첨되어 세금을 떼고 13억을 받았는데 결국 빚만 늘고 있는 셈이었어요. 이 속도라면 파산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큰 도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 계산을 하고 난 다음 날, 저는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야 해. 또 무슨 얘기야? 돈 얘기야. 이제 정말 바닥났어. 실질적으로 거의 남지 않았고, 지금 소비 속도라면 우리는 파산도 머지 않았어. 뭔가 바뀌어야 해. 그래서? 그래서라고요? 아내의 반응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 예전보다도 더 절약해야 해. 그럼 예전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고? 난 그렇게는 못해. 이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우리 파산하기 직전이야. 파산까지야 뭘. 집도 있고 당신 월급도 나오잖아.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직도 현실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은 4억 대출이 남아있고 내 월급으로는 이제 기본 생활도 힘들어. 아이들 교육비도 줄여야 하고 외식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기 싫어. 한번 좋은 걸 맛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렇게 살아? 한 번 좋은 걸 맛본 사람이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나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 부산 여행? 지금 상황에 예전에 약속한 건데 취소할 수 없잖아.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뭐. 카드로 결제한다고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안 돼! 더 이상 카드 쓰면 안 돼! 왜 그렇게 난리야? 100만 원도 안 드는데. 100만 원도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10만 원도 아까운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아내는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4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새 휴대폰 사려고 해. 새 휴대폰. 내 폰이 너무 구식이야. 친구들 폰 보니까 부럽더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새 휴대폰을 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새 휴대폰이 필요해? 지금 쓰는 것도 충분히 좋잖아. 충분히 좋긴. 2년 된 폰인데. 2년 된 폰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5년 된 폰을 쓰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100만 원짜리 폰 하나 못 사? 인색하다고요. 파산 위기에서 100만 원짜리 폰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게 인색한 건가요? 그 대화를 하면서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내가 현실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용돈 줘. 얼마? 30만 원. 30만 원이요. 예전 한 달 용돈 5만 원의 6배였어요. 30만 원은 너무 많아. 이제 용돈을 줄여야 해. 왜? 우리 부자 아니야? 아니야. 이제 돈 다 떨어졌어. 거짓말. 엄마가 어제도 쇼핑했는데. 아이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큰딸은 더 심했어요. 아빠,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 사야 해. 얼마짜리? 50만 원짜리 가방. 50만 원짜리 가방을 친구 선물로 사달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친 거죠? 50만 원은 너무 비싸. 친구들이 다 그 정도는 해줘. 나만 초라하게 할 거야? 초라하다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허영심에 빠진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 또 투자 얘기야? 이번엔 정말 확실하대. 부동산 펀드인데 연 20%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해. 연 20% 수익률이 보장된다고요. 벌써 3억 5천만 원을 날려놓고도 그 말을 믿는 아내가 정말 머저리 같았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투자를 해? 집 담보 대출 받으면 되잖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집 담보 대출. 절대 안 돼! 왜?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했어. 1년만 하면 원금의 20%를 더 받을 수 있어. 확실하다는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도 확실하다고 했고
코인도 확실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말할게. 더 이상 투자는 절대 안 돼. 우리 이제 빚쟁이야. 빚쟁이 소리 그만해.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집까지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이들도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집 담보 대출을 알아보고 온 거였어요. 은행에서 2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다고 하네. 뭐라고? 은행에 갔다 왔어? 응. 그리고 그 부동산 펀드 회사도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했는데도 혼자 알아보고 온 거였어요. 여보, 집은 절대 못 건드려. 그것만은 안 돼. 왜? 1년만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다고 했어. 1억을 벌 수 있다고요. 벌써 투자로 3억 5천만 원을 잃어놓고도 또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또 잃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 집 없어져. 안 잃어.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했어.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요. 맨날 그 소리를 하면서 돈을 날렸잖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아내의 그동안의 소비 패턴을 보고 생각해온 일이었거든요. 당신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돈이 있든 없든 계속 쓸 거고 나한테는 빚만 늘어날 거야.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였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야.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 우리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야 해? 또 쪼잔하다는 말이 나오네요. 계획적으로 살자는 게 쪼잔한 건가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정말로 예전처럼 살 생각 없어. 없어.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어요. 나눌 재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은 대출이 4억이나 남아있어서 실질 가치가 별로 없었고 현금은 3천만 원뿐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변해버린 아이들을 감당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이혼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였어요. 저는 뒷수습을 하느라 투잡을 하기로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 파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억 복권에 당첨되어 13억을 받았는데 결국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집까지 잃었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월급 380만 원에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빼고 대출금 빼고 투잡해서 모은 돈으로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사보고 싶습니다. 복권 당첨이 행운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저는 불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만약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쁘게 말이에요. 지금 제 꿈은 간단합니다. 혼자서라도 성실하게 살면서 언젠가는 작은 건물주라도 되어보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냥 아내한테 알리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때는 아내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으니 후회하면 뭐하나요? 저는 다시 저의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